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에릭 홉스봄인데요. 그는 가장 널리 읽힌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홉스봄의 출생부터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영국 비밀정보국 MI5가 벌였던 아주 은밀한 작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시간은 1955년 10월, 장소는 런던 북부의 한 주택입니다. MI5 요원들이 이 집에 몰래 침투합니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서재에 있는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복사하는 게 임무였죠. 이때 복사한 문서가 무려 4만 8천 건에 달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뭐 단순한 감시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국가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역사가 에릭 홉스봄입니다. MI5가 집까지 샅샅이 뒤질 정도로 그는 대체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정작 그 파일 속에 담긴 홉스봄의 생각은 국가의 이런 엄청난 경계심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소부르주아라고 칭하면서 당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국가적 위협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속마음치고는 정말 의외죠. 자, 그럼 MI5가 쫓던 스파이의 모습 말고 세상에 알려진 역사가로서의 홉스봄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역사가였습니다. 수백만 권의 책을 팔았으니까요. 아주 복잡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을 정말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졌었죠. 그의 지적 호기심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1789년부터 1991년까지 거의 200년에 달하는 세계사 전체를 다루는 대작을 쓰는가 하면 갑자기 재즈의 역사에 푹 빠지기도 하고 발칸 지역의 산적이나 페루 농민운동 같은 아주 세부적인 주제까지 파고들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 제너럴리스트 전문가였던 셈입니다. 그럼 그가 가진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관점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의 유년기는 정말 상실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전쟁 후에 빈으로 갔다가 14살의 부모님을 모두 잃고는 베를린으로 보내졌죠.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또다시 런던으로 피신해야 했고요. 그야말로 격동의 유럽 한복판을 떠돌아다닌 삶이었습니다. 홉스봄 자신이 직접 한 말입니다. 1933년 베를린에서 스스로가 역사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했다면 평생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즘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공산주의였을까요? 어린 홉스봄에게 공산주의는 그냥 맹목적인 이념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공황으로 자본주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길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고요. 다른 한쪽에선 파시즘이 미친 듯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청년이었던 그에게 나치즘은 선택지가 될 수 없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던 게 바로 공산주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경험은 그가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 아이디어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홉스봄의 역사관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하나의 긴 시대로 묶어서 장기 19세기라고 둘렀고요. 그 다음 제1차 세계대전부터 소련이 붕괴하기까지를 단기 20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니까 복잡한 근현대사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럼 장기 19세기를 움직인 핵심 동력은 뭐였을까요? 홉스봄은 이걸 이중혁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하나의 화산에서 두 개의 분화구가 동시에 터져나온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정치혁명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두 가지 힘이 함께 작용하면서 오늘날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홉스봄의 주장 중에 가장 도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민족주의를 아주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홉스봄은 그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대 국가가 통치의 필요에 의해 발명한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대중교육으로 똑같은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 같은 공유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는 기존의 학설에 도전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학계에서는 산업혁명 덕분에 세상이 발전했고 사람들 삶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는 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홉스봄은 GDP 같은 큰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육류 소비량이 오히려 줄었다거나 실업자가 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 화려한 진보의 이면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고 주장했죠. 이건 당시 역사학계에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명성 뒤에는 평생 그를 따라다닌 아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산당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956년은 정말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스탈린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이 폭로되고 소련이 탱크를 앞세워 헝가리의 민주화 운동을 짓밟았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지식인들이 환멸을 느끼고 공산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홉스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남았습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동지들을 배신하고 전향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의리 때문이었죠.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신념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건 맹목적인 이념 숭배라기보다는 이성과 합리적인 분석의 힘을 믿었던 계몽주의 정신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평생 버리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홉스봄의 삶과 그의 학문은 우리에게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얻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나 위안을 찾기 위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